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자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안 그래도 치솟던 농산물 값이 태풍 탓에 더 들썩이게 생겼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추석인데요. 명절 밥상에 채소와 과일이 오르면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먹어가겠습니다. 그만큼 값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 일면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애플 갑질 차단법 세계 최초 발의. 좀 이런 법안에 대한 내용이 좀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수수료 폭리, 광고 무임승차. 여당에서 비용 정가 방지법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어떤 법적인 어떤 뭐 이런 추진, 법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포항 지하 주차장의 기적, 2명이 살아나왔다. 그동안 이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비극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밤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명이 구조가 된 겁니다. 생존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진까지 있죠? 한 분 여기 남성분 계시고요. 한 분 여성분 계시고요. 이렇게 구조가 되는 모습도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 덮쳐서 주차장에 차 빼러 간 주민들 생사 희비가 갈렸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시간 만입니다. 구조된 30대 남성, 애들 생각하며 버텼다. 그리고 50대 여성도 생還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3명이 발견. 그다음에 2명은 부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자가 지금 지하 주차장이 그 아파트 단지에 다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인데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요.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했습니다. 어제가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인데요. 가지 않았죠. 불응.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강공 민주당입니다. 자, 민주당 이르면 오늘 이 법안 발의한다. 전면전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초법적 수사 회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강대강. 추석 연휴 앞두고 있죠. 다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추석 밥상 민심. 통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거 의식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있는데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이죠.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자. 그러니까 지금 65부터 노인 연령이잖아요. 근데 이걸 높여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가 등등등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도 늘어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곧 가장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 이거 예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대로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높이는 방안 이런 걸 공고했어요. 노인 부양률 60%까지 낮아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최진용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창석 전 민주당 전용 조직 맡고 계시죠. 전 부소장입니다.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극과 기적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비극이 발생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태풍 흰남노.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으로 나오죠. 포항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2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 아파트 단지거든요. 여기 뭐 지도도 보여요. 여기 보면 뭐 지하 주차장 입구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아파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하천이 옆에 있어요. 일단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물이 아파트를 덮쳤고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비극이 벌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이 상황입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하 주차장 잠기는데 딱 10분, 뭐 보도에 따르면 10분도 안 걸렸다. 8분 정도다. 순식간이었다. 119 신고할 교황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파트에서 5시 20분에 지금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장 침수될 우려 있습니다. 차를 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방송을 해요. 사람들이 부랴부랴 나오죠. 그런데 불과 준비하고 나오고 뭐 하는데 한 10여 분 동안 순식간에 물이 들어닥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답니다. 여기 보면은 5시 20분 주차장 침수 우려 방송.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5시 50분 냉천 넘치면서 물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걸요. 상황이 일단 이렇고요. 비극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어포켓이 살렸다. 천장 배관 잡고 버티다 물 빠지자 헤엄쳐 나왔다. 지금 기적적으로 생활하신 두 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문 못 열어 되레 생존에 도움,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각오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요 위에 사진 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차장 모습인데 이게 화면에 잡혔어요. 물이 쏟아지죠. 그리고 얼마나 압력이 센지 그냥 문짝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뜯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물이 찼고요. 이 차는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이렇게 잠긴 겁니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포항, 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뭐 구조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보겠는데요. 표선우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표 기자, 당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첫 번째 생존자가 제 뒤로 보이시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따라 나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는데요. 구조대원들과 함께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구조가 되는 순간 주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저녁 9시 40분쯤에는 50대 여성 한 명도 구조됐습니다. 이 구조자들은 천장 배관에 매달려 버텼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검색하는 중에 배관 위에, 그러니까 가는 배관 위에 2개 위에 있었답니다. 구조가 된 이들은 구조가 된 2명은 현재 포항 성모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지금 화면 뒤쪽으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고 소방차도 서 있거든요. 지금은 그 뒤쪽에는 어떤 작업을 좀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시는 작업은 현재 소방당국이 추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6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사망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현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된 생존자의 아들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이제 주차장에 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아직 못 찾았어요. 중학교 2학년. 현재 주차장 배수율은 75%로 소방당국은 도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이번 태풍 흰남도로 인한 전국의 잠정 인명 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아파트 실종 현장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지금 구조작업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포항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이요. 뭔가 이제 파악이 되는 대로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텐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참 안타깝습니다. 차를 빼러 갔다가 안내방송 듣고 그러나 순식간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그리고 다행히 좀 일찍 내려가신 분들은 한 10여 대 차량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남은 차량들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이 포항 쪽 특히 이제 피해가 심했는데 뭐 관련 사진도 좀 있습니다. 요거 사진 좀 소개해 드리죠. 사진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쪽 첫 번째 사진입니다. 포항 포구에 무너진 건물 좀 보세요. 이 뒤에 건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마치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죠, 지금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한쪽으로.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무너져 내렸죠, 집안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포스코입니다. 포항에 있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침수가 됐죠. 그리고 뭔가 폭발 사고도 있었어요. 지금 요거 내용 왜 그런지 좀 조사 중이거든요. 아직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는데 침수 탓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 지금 포항의 상황, 아까 봤던 지하 주차장 모습과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거든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건지. 자, 최인영 변호사, 요 각각의 상황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인가 요 그런 건물 생각을 사진. 가질 정도였습니다. 예. 불나고 또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안이 침하돼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냐 하는 그런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 포항에 사는 분들이 이 사진을 올려서 바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포구에 무너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풀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숙박시설인 것이죠. 펜션인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위에 보면 앞에 이 하천도 흐르고 예. 뷰도 좋고 어떻게 보면 휴식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예. 여러 동 중에 지금 큰 사진을 보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에 비교적 가까이 있던 한 동이 그러네요. 앞쪽에 이제 있는 집안 거네요. 침해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두고 이제 댓글이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죠. 뭐냐면은 이게 부실 시공 아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지고 혹시 뭔가 잘못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구전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냉소적인 얘기가 올라왔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설마 무슨 마케팅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 운영자인 분이 예. 이 반박하는 글이 또 인터넷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 그 본인들 그 주장에 따르면은 이 그 펜션은 다르게 무슨 뭐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님이 20년 동안 어떤 건설업을 했는 노하우로 해서 필생의 역작으로 지었던 것이고 이 상류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붕괴 위험을 해서 물을 방류한 결과 이것이 이제 집안이 침해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건물로부터 그 물이 한 30m 이상 건물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 침해로 인해서 물과 그러네요. 다 떠내려가면서 물이 저렇게 이 됐다는 물이 것이죠. 왜 이렇게 많았는지 뭐 그건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이제 밝혀낼 거지만 일단 여기가 다 무너졌어요. 땅 그렇죠. 자체가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피해자 측이 추정하기에는 위에서 긴급하게 물을 많이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 그 하천과 이런 것이 범람하고 집안이 침하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건 좀 향후에 좀 다툼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다툼이 되는데 어쨌든 본인들로서는 이와 같은 악의적 댓글이 억울하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있었지만 아무도 안 다친 것에 대해서도 그러네요. 자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건물 자체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포스코 고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특히 스테인레스 강판을 만드는 공정에 있는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됐고 이게 임시 중단된다 하더라도 5일이 넘어가면은 새로 가동하고 하는데 예. 수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저 또한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그 위치도 좋고 뭐 생산을 하기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다 좋지만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취약을 했나 이 원인이 뭔지 재발 방지하기에는 어떤 대책을 예. 좀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다요. 일단 정리하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왜 이런 현상 발생한 건지, 건물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쓸려고 하는 듯한 모습까지 나온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침수가 되고 왜 폭발까지 일어나는 건지, 이거는 좀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이에요. 도움을 주는 모습. 이거 사진 두 장 있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게 뭔가요? 자동차가 지금 물에 잠겼잖아요. 근데 옆에 장갑차입니다. 해병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 있고요. 이건 또 뭡니까? 큰 대형 덤프트럭인데 어떤 가게로 보이는 앞에 딱 주차가 돼 있어요. 이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창석 전 부소장. 이거 어떤 사진들입니까, 지금 이거는요?
네, 먼저 왼쪽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해병대 장갑차 투입 장면 같은 경우는 예. 포항의 지금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서 동해나 이제 냉천 그리고 예. 바로 옆에 있는 형산강이 있습니다. 음. 강과 하천이 이어져 있는 곳에 주로 이렇게 침수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시간당 400mm 이상의 강력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대피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차량 위에 올라가 있었던 포항 주민들도 있었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컨테이너 가건물 위에 올라가 있었던 예. 건물 옥상으로 긴급하게 대피한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을 대피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장갑차 2대를 한국형 돌격 상륙 장갑차를 2대를 투입을 역시 했는데요. 물에는 장갑차죠. 네, 사실 원래 그런 용도죠.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해상에서 상륙을 육지로 그렇습니다. 상륙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상륙 장갑차인데 지금같이 물과 땅이 공존하는 곳에서 원래 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0여 대를 운영 중인데요. 예. 포항 1기동단이 약 300명의 병력과 장갑차 2대 그리고 장갑차에서 이동할 예. 수 있는 고무보트 13대 정도를 이용을 해서 포항 주민 27명을 무사히 또 구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포항에 해병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랐을 것이고요. 예. 주민뿐만이 아니라 아까 포항 제철에 있었을 때 예. 신속하게 소방대원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소방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장갑차를 투입해서 소방대원 20여 명이 또 포항 제철 인근으로 또 이동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주의 사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화제가 된 예, 거군요. 뜨겁게 달군 사진인데요. 예. 제주 같은 경우는 태풍을 직격으로 맞고 제일 먼저 맞고 그렇죠. 있는데 포항 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지나갔죠. 그렇죠. 사실 왼쪽에 보이는 이제 피자 가게 가게 사장님이 인터뷰를 여러 번 남겼는데 예. 몇 년 전부터 태풍이 올 때마다 유리창이 전면 손상이 돼서 이걸 교체하는 비용만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태풍 올 때마다 피해를 보는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을 통해서 덤프트럭 기사가 있으면 왜냐면 덤프트럭이 약 25톤 정도 하니까 예. 덤프트럭이 날아갈 리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날아갈 일이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을 가게 앞에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 부탁을 해서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부탁으로 이제 2, 3년 전부터 성산읍 주변에는 예. 이런 인근의 전면 유리를 채택한 그 가게들 앞에 덤프트럭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 2019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태풍 링링이 북상을 했을 때 예. 경기도 시흥시에 화훼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주변을 덤프트럭이 30여 대가 에워싸면서 화훼단지 사실은 이제 태풍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꽃은 다 날아갈 수 그렇죠. 있죠. 비닐하우스는 더 유리창보다 훨씬 더 쉽게 예. 뜯겨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외벽을 자체적으로 자동차가 쌓아주면서 안전하게 지켜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발적인 동참을 했는데 예.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지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좀 주민들과 약간 조금 뭔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협력을 모습은.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안을 발현해 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태풍이 이 덤프 트럭을 뭐 움직이거나 날릴 일 없어요. 워낙 무거우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태풍이면 이 차도 이렇게 정면으로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주셨는데 이 가게 사장님 정말 든든했겠습니다. 딱 버티고 있으니까 뭐 끄떡 없잖아요. 이건 태풍이 와도.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으로 또 이런 도움을 주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 민심입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이 얘기 많이 하죠. 뭐 명절 때면. 이건 추석 연휴인데 추석 민심이 뭐 어떻다 얘기하고 끝나면 꼭 그래요. 민심이 가서 들어보니까 나의 것이더라. 우리를 지지하더라. 근데 서로 싸우는 측에서 서로 지지한대요. 그럼 민심은 진짜 누굴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키워드가 이런데요.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남은 수사도 불출석을 예고했다.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방탄 체제 본격 가동. 이 기사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매섭게 좀 지적을 하는, 질타를 하는 제목을 달고 있군요. 방탄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래로 갑니다. 자, 야당인 민주당 정치 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소환 조사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앞서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가지 말라 이런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 국정조사 이거 맞불을 놓는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야당 내부에서는 아니 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로펌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보호하려는데 뭐 거의 그냥 모든 당력이 쏠리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 아니 그럼 소환 때마다 의총 열 겁니까? 그리고 권고하고 안 가고 이거 반복할 겁니까? 이런 또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기소잖아요. 정치적인 기소.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 무죄가 나오면 검사 담당 부장검사들은 저는 옷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께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수사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소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전에 소환 통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출석 권고를 하고 출석하지 않고 이 모습 반복할 겁니까? 그러면 그 모습 자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그다지 좋은 모습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는 방탄체제다 또 이런 지적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번 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국민의힘은 초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법적이지 않아요. 출석 요구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예. 출석해도 되고 출석 안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할 수 근데 있는 만약에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석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법원에 영장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초법적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어도 당대표가 된 지 4일 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 신분인데 정기국회 시작한 첫날에 명절 3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허위사실 공포라고 하는 건데 예. 이 요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협박이라는 단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난다는 단어인데 예. 이게 예를 들면 이 허위사실 공포라고 하는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에도 맞지 않은 내용들을 검찰이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예. 출석 요구를 한 게 아니냐. 이렇다면 예를 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출석까지는 필요 없고 서면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십니까? 서면은 예. 했으니까 어제 서면 또 제출했어요. 소멸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소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예. 당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 과거에는 윤리심판원이었는데 예.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어떤 사안에 어떤 검찰의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성들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결론은 당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변호사 대납 문제, 예.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국민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소환 요구를 한다면, 출석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들어준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사안을 다르게 본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연휴를 좀 의식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강제 조항이라면 법원이 소환 요구를 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9월 예. 9일이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인 건데 임의적인 것들을 출석 요구를 해서 그걸 국민의힘은 초법적이라고 말도 안 되고 초법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쟁화 소재를 만들어서 예. 이미 정쟁화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밥상을 두 개를 올리는 거죠. 소위 지금 당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문제와 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개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검찰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일단 뭐 어제 상황입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뭐 서면으로 이제 제출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찰에서 그냥 서면 정도로 받고 기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9일까지가 시효거든요. 그 전에 기소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은 허위사실 혐의인데요. 그걸 발언을 했다는 세 가지 사안인데 그중에 한 사안,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공소시효 사흘 남기고 어제입니다. 검찰 경기도청 이례적 압수수색을 했어요. 근데 이 이유는 김문기
처장, 지금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몰랐다. 요 발언 관련해서 뭔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면은 뭔가 찾으려고 했다는 거고요. 찾으려는 이유는 뭔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됐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9일까지 기소 결정 앞두고 통상적인 수사와는 약간 다른 절차를 가고 있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 기사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 좀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요거는 아마 조금 더 오늘 무슨 설명이나 어떤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보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런 진술이 있었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이게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알려졌고 앞서서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요. 근데 이것도 뭐 오늘 중앙일보가 파악됐다. 진술을 이렇게 확보한 걸로 파악됐다니까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 몰랐다 주장과는 일단 이렇게 되면 다른 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방들이 뭔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요 상황이고요. 다음은 민주당이 뭔가 맞불을 놓는 모양새죠. 기사 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공세 고삐다. 방탄 프레임 역풍 부담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출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요 김건희 특검법 좀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 사항과 관련해서 방탄 프레임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부담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불이라고 언론도 표현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에서 좀 목소리를 냈죠.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아예 방탄 참을로 팠으니까 뭐 뭐든지 하겠지요. 출석을 하기 싫어서 특검이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김종욱 전 행정관이 하신 말씀 이거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평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다 묶었어요. 만평인데 일단 큰 제목으로 맞불인데요. 양쪽에 불을 질렀어요. 이쪽에는 이재명 소환이라는 불을 질렀고 이쪽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불을 질렀어요. 그럼 불이 갈 거 아니에요 서로 가운데로. 맞불이다. 추석 민심을 얘기한 거죠. 민심의 바람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확 번지는 거죠. 서로 그런 거 생각하느냐 아닌 거죠. 추석 앞두고 이 상황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아까 제가 이 키워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추석 지나면 연휴가 꼭 지나면 그래요. 명절 연휴가 지나면. 민심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우리 편 것.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잘해야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 양쪽에서 다 얘기해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만평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공방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 해소되는 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물리학의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소환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을 왜 김건희 여사랑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으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같은 그 모든 작용력에 같은 힘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이번 어떤 허위사실 공표 혐의뿐만이 아니라 예. 성남FC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예. 굉장히 많은 의혹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굉장히 많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향후에 계속 이 주장은 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게 여야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그날 민생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상 여야가 다른 행보를 말씀드렸던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이 판단을 해요. 근데 민심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진득하게 판단을 하죠.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서로가 통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서로 민심은 나의 편. 오래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심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에서 민심을 다루는 곳, 예산을 다루는 곳 이런 데 직결돼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는요. 예산 예결위, 그러니까 올해 예산 뭐 이런 거 다루는 과정이 있고 과거 지난 예산도 또 다루고 뭐 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제목이 이렇군요. 한편 국회 예결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마련된 예산 이거 잘 짜졌는지 이런 거 보는 곳이거든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장관들 나와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묻고 뭐 이런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모습이 최근 이틀 전입니다.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시죠.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일단 첫 번째 영상인데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하셨나요 지금? 조금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이 지금 다음 질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지금 무슨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말하는 AI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문제가 되는 불법 뭐 어떤 동영상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은 그 AI 시스템이 그 피해자가 얘기하는 그 영상을 막 찾아서 지우고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검찰이 갖고 있어요 일단 그거요. 그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신유원 변호사 일단 사실은 이수진 의원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때도 좀 뭔가 모습이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은 저런 예결이든가 아니면 상임이든가 청문회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을 보면은 약간 화가 나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이른바 취권 수진 뭐 이런 키워드가 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봤는데요. 예. 저는 맥락상 정말 좀 제3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횡설수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질문하는 것과 답변하는 것이 도대체 서로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하기 그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 국회의원 분들한테는 한동훈 포비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댓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를 하면은 예. 검찰에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종 우리나라에 있는 한 100여 개 사이트를 있는 것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방통위에 연락을 해서 삭제하라고 삭제하도록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찾아내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찾아내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 사건이 결국 경찰에 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경찰에 가 있는 것이고 검찰은 이 사건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지금
경찰의 일을 검찰이 왜 그거를 검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경찰에서 하고 있지 검찰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도돌이표가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지금 이수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게 보면은 낮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8시, 9시에 있을 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많은 댓글에서 보면은 과연 이수진 의원님이 이 정말 그 식사만 하셨느냐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반주까지 하신 다음에 저렇게 와서 횡설수설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의 핵심보다는 아무래도 그 설마요.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저런 거 것이죠. 회의를 하는데 무슨 식사하고 왔겠죠? 다른 걸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믿는데 예.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예. 사실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이수진 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말꼬리가 끝이 도대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핵심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얘기 안 되고 어떻게 그 말씀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공을 당하는지에 그래서 대해서는 이게 저도 더 회자가 되고 지금 그렇죠. 많은 그리고 분들이 보셨단 나아가서 말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실 나왔을 때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른바 철험회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예. 국회의원들 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에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태도까지 이렇게 막 그 비판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핵심을 짚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질의하면서 뭔가 한동훈 장관을 확 좀 이른바 좀 혼내주고 싶어하는 약간 이런 의혹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게요. 오창석 전 부수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성범죄 관련해서는 경찰 쪽에서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게. 근데 이수진 의원의 질의를 그래서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마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성범죄 수사를 한다. 그럼 검찰은 못 한다. 알겠다.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AI 시스템 검찰이 왜 갖고 있는가? 경찰한테 넘겨서 경찰이 활용하게 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약간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오창석 전 부소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모습? 네, 일단 그 말씀 전에 이제 이수진 의원과 여러 번 뭐 방송도 해보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말투가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약간 평소에 말투가 약간 이렇게 약간 뭐가 흐려지는 그런 그런 말투이기 있다? 때문에 이제 혹시나 술을 마셨냐라고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마 예결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국민의힘 이제 그 예결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최고가 술 먹고 인터뷰를 한번 하다가 호되게 여론 정치권에서는 큰일 납니다. 문매를 맞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술 마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건 배제하겠습니다. 그럼 배제하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그 검찰 탐지 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1억 9,200만 원 정도를 돈을 들여서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막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은 할 수 없고요. 피해자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 내가 피해자인데 불법 촬영물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특정한 영상을 기반으로 국내에 있는 사이트를 뒤져서 비슷한 영상을 모두 일단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검찰에 현재 있으면 검경 수사권 후에는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다면 그 질의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게 갔어요, 질문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명확하게 저는 이제 뭐 좀 이탄희 의원에게서 좀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질타를 하고 싶다면 명확하게 조목조목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으로서 하지 않은 일, 권한 안에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질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숙지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질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소관이 아니죠. 만약에 경찰의 소관이라면 이건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행안부 소관인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왔을 때 이런 시스템이 검찰에 있고 검경 수사권이 됐으면 왜 받아오지 않았느냐 질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왜 당신이 쓰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게 반대로 됐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찰 소관에 있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움직였다면 민주당에서는 또 이거 왕 장관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질타를 하게 하려면은 명확하게 법무부 장관 소임 안에서 이런 걸 질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근데 왜 이런 모습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뭐 한동훈 포비아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동훈 장관을 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탄희 의원의 질의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든 법률에 능통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목조목 법률을 분석을 하고 왜 이거 인지하지 못했느냐, 답변을 못하는 모습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좀 택해야 된다. 근데 본질적으로 어떠한 장관이나 어떠한 그 정부 인사를 혼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질의는. 특히 예결이에요. 예산 문제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장관으로서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 조금 벗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어떻을까요? 지금 그 AI 시스템 검찰에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장 필요한 거는 경찰인데 이미 만들었고 예산까지 투입한 거 왜 검찰이 다 또 갖고 있습니까? 경찰에 넘기시죠? 혹시요 수사권 조정 이거 돌릴 생각이 있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 그 취지는 알겠는데 잘 전달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용이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 완전한 표절이다. 그냥 표절도 아니라 이건 완전한 표절이다. 표절에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박사 논문은 표절 집합체. 이런 표현도 낯서네요. 표절의 집합체란 표현이 있어요. 점집 홈페이지 등을 복붙. 그러니까 갖다 이렇게 갖고 와서 붙였다는 거잖아요. 복붙. 그러니까 이게 교수 등등, 학술단체 등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검증 결과를. 그러니까 논문이에요, 논문. 그러니까 이 이 학위 논문도 있고요. 그냥 다른 논문도 있고 뭐 이런 거 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주팔자 블로그 문법 오류까지 그대로다. 그리고 이 논문에 800여 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무단 사용, 뭐가 출처 없이 그냥 사용됐다. 그리고 이 유명하죠, 이거 유지, 멤버 유지 이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이 논문도 42% 다른 논문 베꼈다. 이렇게 어제 이 국민검증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뭐 조직이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논문 쓰고 교수 학술단체,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검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검증단의 발표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김 여사는 일반인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지위를 지닌 공인이다. 따라서 그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역시 뭐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 완전한 표절이다. 철학원, 점집, 블로그까지 베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 뭐 똑같은 내용이 쭉 써 있어요. 다른 논문들도 광범위한 표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대학, 이 국민대 여기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국민대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동문들도 입장문 내고 학교 비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국민대는 박사 논문인데요. 석사 논문이 있습니다. 숙대입니다. 그쪽에서도 뭔가 좀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숙대 재학생의 발언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일까지 오프라인 연서명을 받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를 받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님, 뭐 대학에서 학생들도 좀 가르치시고 그런 경험도 있으신데 표현이 완전한 표절,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절이죠. 왜냐하면 예. 제가 2005년, 2006년, 그러니까 2년 동안만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오롯이 고생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들은 2, 3년 정도 그냥 그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논문을 쓰는 그렇죠. 기간에 꽤 살이를 걸립니다. 합니다. 예. 그래서 고통스럽고 살이 쭉쭉 빠지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예.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지금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샘플 레포트 같은 형태의 해피캠퍼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블로그라고 얘기하는 건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갖다 붙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장의 예를 들면 표절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볼 땐 대부분 다 제가 볼 때 표절이에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국민대에서는 얘기를 해요. 전 그래서 국민대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예. 학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학문적인 예를 들면 기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국내사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대학 교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많이 죽어가는 상황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스펙 차원에서 박사학위 받으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업이 아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박사학위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학문적인 검증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는 이 투 트랙이 있어요. 학위 자체가 좀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스펙인 거죠. 전 이런 구조 속에서 빚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학문을 위해서도. 전 그렇다면 본인이 예. 인정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표절인데요. 표절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학 측에서 아니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대 같은 경우가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표절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표절이 아닌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성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대통령 배우자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학문하시는 분이잖아요. 학문의 기준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후학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들도 표절하세요. 박사학위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어요? 제가 볼 때 창피해요. 부끄럽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아무리 대통령 배우자의 예.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국민대 스스로가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표절은 표절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최인영 변호사.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논란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논문 너무 논란이 큽니다. 뭐 다른 얘기 없고 너무 논란이 큽니다. 그냥 스스로 자진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논란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의 대응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라고 과거에 보는데요. 저 가천대 뭐 논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제 2014년이었습니까? 그 논문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재명 의원은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석사학위. 그렇게 예. 하면서 물론 그 뒤에 이어진 멘트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자기가 그 중앙대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변호사인데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학교에 어떤 논문이 필요하게 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구설수를 올랐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논란이 되니까 바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그게 내용이 어떤 그게 아니라 일단 논란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렇죠.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던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참 합당했을 텐데 그러면 그 조금 너무 당시에 늦었다라는 정리가 생각이 됐겠죠, 드는 그냥 겁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 이 부분은 물론 그 어제 이제 국민의힘 그 내에서 나온 논평 같은 경우에는 예. 말은 국민검증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사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란 사교회란 자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을 하고 약간 민주당 성향 아니냐? 그렇죠. 단순히 민주당 성향을 넘어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 단체인데 예. 그와 같은 단체에서 검증했는 것에 어떤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과연 박사학위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영역은
사적 자치,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 내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또 좀 납득할 부분도 없지 않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최지원 변호사 말씀드리니까 김종욱 전 행정관이 갑자기 손을 딱 드셨어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예. 학생들이 기말 과제를 쓰잖아요. 예. 과제를 올리게 해요. 표절률을 다 확인합니다. 아, 그게 또 장치가 그러니까 있죠. 기말 리포트로도 예를 들면 표절률을 확인을 예, 예.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예를 들면 표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태는 매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적어도 기성세대가 스스로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뭐 굉장히 짧지만 전업으로 석사 생활했었고 제 짧은 연구 상식에 비춰봤을 때 뭐 부정 연구라든지 부실 연구에 대한 가능성 혹은 의혹들이 없진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대학의 좀 자율성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에도 나와 있는데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서 이제 존중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국민대학교가 국민대의 명예를 걸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논문에 대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판정을 스스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사회가 어떤 논문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좀 국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그 책임은 오롯이 대학이 짊어지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향한 비판이라든지 국민대 동문이라든지 재학생들이 다시 한번 뭐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종욱 행정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연구자라면 자기가 쓴 논문, 자기 창작물이죠. 그래서 딱 자기가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사께서 아마 국민들께 본인이 어떤 떳떳하다면 떳떳하다고 혹은 표절이면 표절이라고 좀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창석 전 부소장 마지막입니다.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저 자리에서 이제 교수들이 표절이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관행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취지를 발언하니까 현장에 있던 노 교수가 옛날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도 그러면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논문 수집했던 분이었겠네요. 그분은. 네, 옛날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그리고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논문 심사를 여러 교수가 교차로 하게끔 만든 것이다. 논문 심사 때 보면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사실 대학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교 레포트 제출할 때도 요즘 교차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낀 곳이 해피캠퍼스라는 곳입니다. 저기 대놓고 돈 내고 뺏기는 곳이거든요. 아, 그 자료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10년째 똑같은 문제를 내서 해피캠퍼스에 문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답변을 외워서 왔거든요. 거의 뭐 모범 답안처럼 올라와 있는 거군요. 제가 그걸 그러면. 프린트해서 찾아가서 교수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싸웠었어요. 학부생도 그렇게 찾아가 싸우거든요. 이걸 뺏기면 안 된다고. 근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걸 그대로 가서 뺏겨서 쓴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사의 수준 자체를 너무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사실 박사는 한 학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권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대학교 졸업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대가 알아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국민대를 지금 뭐 국민 뭐 도리코가 특정 복사기 업체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조롱하는 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스스로 정리하신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대학 측에서는 뭔가 매듭을 줬다, 판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또 뭐 검증단, 아까도 최인정 변호사는 약간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성향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아무튼 학자들이 모여서 검증 결과를 어제 발표했고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논란은 뭐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심 작동 물음표입니다. 그 작동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윤심 얘기가 나와요. 어떤 한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여기서 새입니다. 새로 다시 생기는 거에 하나가 더 새로
박주선 급부상, 그리고 주호영, 그럼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라 해야 되나요? 전 비대위원장은 새술은 세부대 고사.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비대위원장에 이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그 직무정지 상태였잖아요. 다시 이제 뭔가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은 고사, 그리고 박주선 급부상입니다. 자, 민주당 출신이에요. 호남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고요.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크다, 이런 평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기류가 영향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 기사도 여기서 작게 조심스럽게 적어놨어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단 뭐가 발표한다, 이렇게 예고가 됐죠.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어제 이제 고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자, 그리고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호남 4선, 그리고 민주당 출신. 근데 지금 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도왔고요.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이 박주선 전 국회의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부의장으로서 항상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를 중시하시며 국민을 위한 국회 운영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정치와 행정 다방면에 풍부한 식견과 대단한 극찬을 한 거죠. 자, 김영태 전 최고위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왜 새 비대위를 맡는 걸 고사했을까? 그리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왜 부각됐을까?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일단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약 10여일 정도 비대위원장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셨잖아요. 아마 본인 자존심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말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근거가 이제 전당대회 시기를 앞두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좀 최대한 늦게 하길 원했고, 최근에 보도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또 빨리 하길 원하셨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당협위원장이 저희가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것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도 아마 대통령실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윤심이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언론의 판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인품이 훌륭하시다라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당대표의 격인 비대위원장을 인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에 기반이 없잖아요. 민주당에 계셨고 우리 당의 정말 저희 당의 이념과 잘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철학을 가지고 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철학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당원들께 이러려고도 우리가 정권 교체한 줄 아냐.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한테도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약간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불만이 있으신 당원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래도 저 박주선 부의장께서 저희 그 선거 때 대선 때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취임식 준비위원장 하시면서 이 대선 국면에 이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선거의 그런 직책을 맡는 것과 당직을 맡는 것은 굉장히 다르고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윤심이 대통령실의 어떤 의지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는 것. 지금은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주선 부의장께서 그때 이제 합류하신 그 시점과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영상 자료 봤을 때 대통령실의 어떤 의지가 들어간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글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당 대통령실에서 박주선 부의장께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 장악의 가늠자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의아해하시고 좀 불만인데 초재선 의원들이라든지 많은 의원께서 박주선 부의장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하시고
최소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예. 만약에 그런 게 이게 없다면 없다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당을 장악했다는 그런 가늠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물밑에서 뭐가 복잡한 셈법들이 있는 겁니까?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 인물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거는 간단하지 않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처분이 법원의 판단에서 또 가처분이 있다 이거죠. 그것도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예,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은 왜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도 체제를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이용재 전 최고는 가처분 시점에서 또 이것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을 살짝 덧붙이셨어요. 자,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윤계 박수영 의원 사찰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인가요? 여당 의원이라면 모두 친윤이어야 한다. 그러다 비윤계에서는 아니 이거 민주당의 철험회 아닙니까? 똑같네요. 같은 행태. 뭐 이런 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친윤이어야 한다. 대통령께 쓴소리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친윤인 상태에서 하는 고언이어야 된다. 친윤인 상태가 명확하게 뭔지는 좀 애매한데 정권 창출 넉 달 만에 무슨 비윤인가? 명확하게 뭔가 규정을 했어요. 주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저의 패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어제도 가깝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좀? 봤는데요. 잘 이해하시겠네요. 어떤 생각인지.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동아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과 비윤으로 의원들이 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분화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기사에 반박을 하는 취지인 것이지 내부적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찰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라 그렇죠. 이 얘기를 저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쭉 내용이 앞에 100% 중에 80%까지는 저도 적극 공감했는데 마지막 그 두 줄은 요 내용 사적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좀 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기본적인 그 취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국에 같이 여야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시국을 돌파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글을 썼는데 제일 끝에 있는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사찰이 싫으면은 뭐 스님이 떠나야지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있으면 못했죠. 댓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한 3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한 80~90%는 적극 공감한다라는 반면에 한 20~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뭉쳐야 될 때인지 이걸 친윤 비윤으로 갈라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고언도 있었습니다. 단박에 철험회 뭡니까 철험회 얘기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김용재 전 최고위원. 물론 대통령이 좋든 싫든 대통령에게 국민들께서 대통령께 5년의 임기를 전통성 있는 임기를 부여했고 그렇다면 여당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협력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름이 여당이죠. 그래서 다만 이것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이 협력 관계로서 조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부를 하는 것인지는 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사찰이 싫으면 이 얘기하면 이게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요. 통상 어떤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 떠나면 떠나세요. 그쪽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사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아주 갈등의 한 축이잖아요. 지금 밖에 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16일 경찰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이제 뭐 성매매, 뭐 성접대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 혐의인데 경찰은 무고 혐의 계속 수사 방침, 무고.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근데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뭐 아마 성접대 여부 판단 가능할 때 무고가 남았어요. 근데 주인영 변호사, 근데 이 무고가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다른 제3자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가 성립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형법상 무고는 고소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말이에요. 허위. 신고기 때문에 그것이 고소나 고발이나 다 포함되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이와 같은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그 가세현을 고소했는 것이 허위이냐, 한마디로 성접대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관계 그 자체를 지금 시효가 다 지나버렸어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시효가 지났다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그 당시에 그런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서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16일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